모든 일은 한 어린아이의 아빠를 찾는 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88년 4월 13일 밖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안에서 해부를 하고 있던 의사들 및 의대생들의 신경을 건드렸고 이들은 아이들을 쫓아낼 방법을 고민했죠. 정확히 어떻게 아이들을 쫓아내는지에 관해선 여러 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내용으로는 힉스라는 의사가 아이에게 해부하던 팔을 휘두르며 이 팔이 바로 네 죽은 엄마의 팔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애들이 공놀이 좀 했다고 바로 패드립이라니 너무하네요. 다른 설이라고 딱히 나은 건 아니라서 널 잡아다 해부하기 전에 썩 꺼지라고 했다던가 팔을 줄줄이 내다 걸어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했다는 얘기 등이 전해집니다. 정말로 엄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는 의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새하얗게 질려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아이를 보고 놀란 아빠는 아이의 이야기에 삽을 들고 아내의 무덤으로 향했죠. 그럴 리가 없다며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었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노한 남자는 의사들을 죽여버리겠다며 삽을 움켜쥐고 동료들과 함께 뉴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로 의사들이 엄마의 시신을 훔쳐간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 우리는 이 시절 의사들의 시신 해부에 관해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을 위해 인체의 내부 구조를 잘 알아야 함은 상식이었지만 18세기에는 해부용 시신을 합법적으로 구하기가 불가능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몇십 년 된 교과서의 사파와 인체 모형을 들여다보고 상상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는 경우로나 공부할 수 있었죠. 1770년대에 들어서며 매사추세츠주에서 범죄자 시신의 해부를 허용하면서 해부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의 발전을 위한 허용이었다기보단 마치 부관 참시처럼 사망한 자의 죽음을 한 번 더 모욕하기 위함이었죠. 당시 시신 해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죠. 1782년에 문을 열었던 하버드 의대에서조차 한 학기 동안 단 한 구의 시신으로 모든 학생이 공부해야 할 정도였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와 의대생들은 무덤에서 시신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활이라고 불렀던 이런 식의 도굴은 1760년대에도 그 이후에도 종종 기사로 났기에 1780년대에는 의대생들이 해부 실습을 위해 시신을 훔친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몇십 년이 지난 1788년에서야 이들은 분노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전까지는 도시 밖에 있는 극빈층 공동묘지와 흑인 노예와 자유민의 공동묘지에서 시신을 훔쳤기 때문이었죠. 극빈층과 흑인의 무덤은 다 같이 함께 묻기도 하고 관도 없는 경우가 많아 훔치기도 쉽고 걸려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었기에 전문 도굴꾼들의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둑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인 1788년 2월 3일에는 흑인 자유민이 모여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이에 대한 그 어떤 존중도 없이 오밤중에 친구와 가족들의 시신을 훔쳐가는 젊은 신사들의 행동에 관해 겸손하게 청컨대 라며 조심스레 시작한 이 청원서는 도굴하지 말아달라 하지도 못하고 적어도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달라 부탁하는 내용이었음에도 완전히 무시되었고 흑인 묘지의 과격한 도굴은 계속되었으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시 내의 교회 묘지에 묻힌 백인의 시신이 사라졌을 땐 사람들의 반응은 180도 뒤집혔죠. 그렇게 아내의 시신을 잃은 남자와 그의 동료들은 손에 삽과 망치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사람들 역시 합류하면서 이들은 곧 큰 무리가 되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병원에 도착했죠. 몰려온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백인은 자신들의 계급, 교회에 묻히는 백인 중산층이 받아선 안 되는 취급을 받았다고 여겼기에 분노했고 흑인은 해부를 반항하는 노예에게 내렸던 흔한 처벌인 신체 절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해부란 과학의 발전이란 미명하에 노예의 위치에서 벗어난 자유민에게 백인이 죽음 후에 내리는 처벌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군중은 철문을 밀고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곧 해부실로 들어간 사람들은 세 구의 갓 들어온 시신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끓는 물 안에 들어있었고 둘은 한참 해부 중인 상태였습니다. 특히 두 시신의 생식기가 끔찍한 형상으로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기절할 듯 놀란 사람들은 해부실을 둘러보았고 시선이 닿는 곳마다 널려있는 시체와 병에 담긴 장기 표본에 터질 듯한 분노에 휩싸였죠.
이들은 손 닿는 곳에 있는 책과 해골을 모두 부수고 아직 해부하지 않은 시신을 발견하면 수레에 실어 묘지로 가져가 다시 매장하였습니다. 곧 군중의 분노는 이런 짓을 공공연하게 몇십 년간 벌여온 의사들에게 향했습니다. 열받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던 대다수의 의사들은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지만 22살의 라이트 포스트를 비롯 4명의 학생들은 소중한 표본을 지키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중의 소나기에 붙잡혀 거리로 끌려 나오기 직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장과 보안관이 학생들을 넘겨받아 안전을 위해 유치장에 넣어둠으로써 겨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키려 했던 표본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죠. 다음날 사람들은 의사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야만인들이 몰려온다며 허겁지겁 달아났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달려와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사람들은 기숙사까지 뒤지며 시신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전날 밤 이미 남아있는 걸 다 빼돌렸기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널 해부하겠다고 했다던가 팔을 흔들며 네 엄마다 라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 그러니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의 촉매제가 된 의사 힉스는 자기를 찾는 군중을 피해 겨우 달아났고 동료의 집에 숨어 있다가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찾아오자 옆집과 연결된 굴뚝 안에 몸을 구겨넣고 숨죽인 끝에 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라 이 시기 뉴욕의 의사들은 모두 창문을 넘어 벽을 타고 달아나고 술통 뒤에 숨어 숨을 참고 침대 밑을 비집고 들어가 피하는 등 사람들의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계속 도망치다 밤을 타 도시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영국 총영사인 존 템플경의 집도 공격당했는데 이는 존 템플경의 이름을 영어로 하면 서 존 템플이었고 이를 사람들이 외과의를 뜻하는 서전과 헷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정도니 얼마나 사람들의 분노가 사방으로 날뛰었는지 느껴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조건 비논리적이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이트 포스트의 집에 군중이 나타났을 때 포스트는 이들을 설득했고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스트의 연구실로 쳐들어가긴 했지만 의학을 위한 열정이 고스란히 보이는 방의 모습에 그를 인정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을 위해 감옥에 넣어둔 의사들을 잡기 위함이었죠. 이들은 의사를 데려와 라고 외쳤고 의사를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건물을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 군중을 설득하려 했지만 군중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더 큰 소리로 의사 나오라고 외칠 뿐이었죠. 의사들을 내보냈다간 당장 살해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내보낼 수도, 그렇다고 이 거대한 군중을 막을 힘도 없었기에 결국 군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을 겁주기 위한 용이었던 군대는 그저 감옥 앞을 한번 행진하고 지나갔고 사람들도 뭐야 하며 그냥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2명의 군인만이 그들을 위협하며 다시 다가왔을 땐 아무도 겁먹지 않았죠. 이 의사폭동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최소 400에서 최대 5,000에 달했다는 군중은 12명의 군인에 전혀 겁먹지 않고 깔깔거리고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리어 다가오는 군인들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아 부수고 군복을 찢고 거리에 내동댕이 쳐버렸죠. 아무도 죽진 않았지만 군인들은 잽싸게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감옥으로를 외치며 감옥 정문을 부수고 벽을 넘으려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경비원과 군인이 이들을 막아섰고 무기가 없었던 군중은 주변 집들의 울타리를 뜯어내 무기로 썼죠. 그 과정에서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한 사람이 군인의 총검에 찔려 사망하였습니다. 피가 흐르자 양측의 긴장감은 더욱 치솟았습니다. 감옥이 털린다면 의사들은 다 죽을 테고 흉악범들은 풀려날 테고 도시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시장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뉴욕시에 있는 모든 군인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폭동에 동참하고 있었기에 막상 온 군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대가 도착했을 땐 짙은 어둠이 깔린 뒤였죠. 거리를 가득 메운 군인이 가까이 올 때까지 공격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은 군대가 설마 자신들에게 총을 쏘진 않을 거라 생각하며 군대를 향해 돌과 막대기 등을 던졌습니다. 이 순간 주지사와 함께 있었던 프리드리히 비렐름 폰 슈토이벤 남작은 군중을 쏘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었는데 하필 돌이 날아와
남작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버렸습니다. 넘어질 정도로 3개 돌을 맞아 이마가 찢어지자 매우 열받은 남작은 군중을 향한 동정심을 날려버리고 당장 쏴버리라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총성이 울려 퍼지고 진짜로 총을 쏠 줄은 몰랐던 사람들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 8명이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군대는 총검을 앞세워 사람들을 공격했고 3명이 더 쓰러졌으며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이날 최대 약 2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염려한 시에서는 군대가 도시를 순찰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분위기는 술렁였지만 점차 늘어나는 군인의 수에 사람들은 다시는 전처럼 모이지 않았죠. 그렇게 3일간의 1788년 의사폭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학계에도 정부에게도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이는 순전히 운 덕분이었고 죽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었다 라는 공포는 생생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후 몇 주간 혹시라도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신문에는 병원이나 의사와 관련된 광고가 단 한 건도 실리지 않았고 뉴욕시의 교회들은 묘지 주변에 더 단단하고 큰 울타리를 새로 놓았으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묘지를 찾아 상태를 확인하고 망자 경비단을 조직해 밤마다 순찰을 돌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시체 도둑질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까 자신은 도시 안에 교회에 묻힌 시신을 가지고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도시 안에 시신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폭동이 벌어지기 전에도 후에도 무시당했던 흑인들은 백인들로 이루어진 정부가 그들을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와중에 묘지를 새롭게 구성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시신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1789년 1월 뉴욕주에서는 해부를 위해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는 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이를 어길 경우 공개적으로 채찍질 당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신 사형당한 범죄자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쓰는 건 허용해 주었죠. 미대륙 최초로 의학 연구를 위한 시신 해부 관련법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사 지망생 대비 사형수의 시신은 늘 부족했고 이후에도 이러한 시신 도둑질은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19세기까지 이와 비슷한 폭동은 미국 전역에서 터져나왔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영향으로 생긴 가장 큰 나비 효과는 바로 북미에서의 의사 자격증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충 의사 밑으로 들어가 몇 년 조수 일을 하거나 의대를 2년만 다니면 아무데나 가서 의사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자격 없는 시체나 훔치고 다니는 의사에 대한 거부감이 극심해지면서 정부 승인을 받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의사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이후 몇십 년 동안 계속 곱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의사를 아주 좋은 직업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텅 비어있는 어머니의 관과 창문에 줄을 지어 걸린 팔다리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서서히 사라진 뒤에야 겨우 자라날 수 있었답니다. 의사를 사냥했던 뉴욕 사람들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